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용현동에서 버스를 타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96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천에 사는 저는 학교가 수원에 있어서 전철을 타거나 터미널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학교를 왕복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인천 용현동의 구 터미널이 집과 도보로 15분 거리였기에 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가서 국철을 타고 서울까지 가서 다시 1호선으로 수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한 번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리는 전철보다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면 가는 직행버스가 비싸도 점점 애용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늦었습니다. 전공 작업 때문에 늘 막차를 타고 돌아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벼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쌀쌀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막차를 타고 항상 앉는 자리에 창문에 기대어 자고 있는데 기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버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제각기 너무 잘 자고 있는 고요한 버스 안에서 저는 잠결에 들은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여 한동안 놀란 심장을 달래야 했습니다. 마치 저만 들은 것 같은 이질감에 다음날 신문과 뉴스를 기다려봤지만 도로에서의 사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역시 음산하게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막차로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 꾸벅꾸벅 졸았을까 다시 끼익하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지만 버스와 거리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뒤 비가 오는 밤에 막차에 타면 어김없이 그 굉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자 저는 소리가 나는 지점이 항상 같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소름이 돋아서 비 오는 날은 전철을 타고 갈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동안 좋은 날씨가 계속되다 예고치 못한 비를 만났습니다. 우산도 가져오지 않았기에 저는 당연히 직행버스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막차로 말이죠. 버스를 타면 버스 진동이라는 것이 자장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곤했지만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가슴이 조마조마한 예감에 말이죠. 그렇게 한참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쾅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와 동시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전과 같은 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에 미쳐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눈앞에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사고 다발 지역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좌석의 남자가 화들짝 놀라 주변을 마구 살폈습니다. 뭐야, 사고 난 거야? 저만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 외에 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저보다는 용감했는지 사람들에게 사고 소리 들었냐? 소리가 엄청 크던데 정말 대형사고 난 거냐며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나도 들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고 모두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앉았던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서게 되었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뒤늦게 내리는 그 남자를 손짓으로 잡고는 이러는 겁니다. 아까 승객들이 불안해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 소리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꼭 그 자리에서 소리를 듣고 놀라더라고. 역시 저 혼자 들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비 오는 날 저녁 인천행 버스 막차 승객들 중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사람이 꽤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고 다발 지역을 지날 때마다 말이죠. 제가 들은 그 소리는 분명 운전자나 그 차의 탑승자는 사망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굉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곳에서 정말 그만큼 큰 사고가 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운전사 아저씨 말씀대로 저와 제 앞좌석의 남자는 그 소리를 동시에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비 오는 날 막차를 타면 어김없이 그 굉음을 들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엄청난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찾아오던 오싹한 공포도 말입니다. 어쩌면 사고가 난 차는 아직도 비 오는 날마다 사고를 되풀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에겐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기묘한 일을 겪었지만 저는 직행버스를 계속 이용했습니다. 직행버스가 편하거니와 굉음을 듣는다고 저한테 해가 되는 일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진 않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원역 직행버스 터미널에서 책을 읽으며 인천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도착한 버스의 책에서 고개를 들어 버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늘 즐겨 앉는 자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뺏긴 것을 아쉬워하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에 오르고 보니 아까 봤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겼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곧 여자에 대해 잊어버렸고 무사히 버스는 종점인 인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종점에 도착하여 버스를 내리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았던 자리를 뒤돌아보다가 그만 당혹감에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아까 버스 타기 전에 봤던 여자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짓고 있었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공포. 그 후 인천행 직행버스를 절대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학교에서 있었던 일. 기억도 아득한 1992년. 30여 년 전 일입니다. 그 해의 가을 학기 때 학교에 신관이 들어섰습니다. 교실수가 부족해서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반제를 실시하던 시절이었는데 4학년과 5학년이 신관에 배정되었습니다. 5학년이었던 저는 가장 높은 4층이었습니다. 신관으로 배정되어 새로운 교실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오는 마지막 계단 건너편의 벽에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핏 그냥 장난삼아 뿌린 먹물처럼 보였지만 전체를 멀리서 조망하면 그건 분명 그림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에 쪽을 진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있는 모습.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기엔 너무 높았고 크기는 2층 높이의 벽을 반이나 메울 정도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우연이라고 무시했지만 아이들은 날마다 그 앞에 모여 관찰하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림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살포시 웃고 있는 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4층 계단의 천장에 언젠가부터 희미한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3개였는데 어린 마음에도 누가 신발 따위를 던진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라서 고개를 들면 어느샌가 천천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년을 마치고 본관의 6학년 교실로 옮길 때까진 정확히 11개였습니다. 하지만 본관으로 가고 나자 점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게 되었는데 문득 신관의 그림자가 생각났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겠다는 괜한 호기심에 친구들과 신관을 찾았습니다. 벽화는 기분 탓인지 더 진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천장의 발자국은 더 늘어나 어느새 5학년 교실이 있던 복도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오싹해져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근처엔 얼씬도 하지 못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동창들과 그 일을 떠올리며 그냥 애들 장난이었겠지 하며 웃어넘기긴 하지만 장난치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쯤 그 발자국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인형. 갓난 아기를 키우며 혼자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힘겹게 살고 있던 그녀에게 갑자기 애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녀와 애 아버지는 대화를 하다가 싸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무엇인가를 주제로 매우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애 아버지는 곧 그곳을 떠났고 잠시 후 그녀도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애 아버지를 쫓아 집을 나갔다. 그 후 한동안 별일 없이 잠잠했다. 새 집 주인은 얼마 후 그녀가 살던 방 안에 아무도 없고 까만색 인형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매일매일 누가 있나 없나 싶어 그 방을 보았지만 항상 그대로였다. 방세를 낼 때가 되어도 아무도 없자 새 집 주인은 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자 까만색 인형이 갑자기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듯하였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새 집 주인이 자세히 보니
까만색 인형이라는 것은 혼자 방 안에 갇혀 굶어 죽은 갓난아기의 시체에 파리와 바퀴벌레가 까맣게 뒤덮여 있는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춤추는 여자. 한 독신 남자가 고달프게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너무나 따분하며 재미가 없었고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긴 야근에 매우 피로했다. 그러던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멀리 한 아파트에서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자태는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음악에 맞추어 뛰고 왔다 갔다 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음악에 몸을 맡긴 듯 보였다. 지친 밤 퇴근길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매일 밤 항상 그렇듯 평화롭고 기쁜 모습이었다. 남자는 마침내 그녀에게 문득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남자는 결국 용기를 내어 휴가를 내고 낮에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아파트에 아무 대답이 없고 문은 열려 있어 들어가 보았다. 남자의 눈앞에 보인 것은 아파트 천장에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여자의 시체였다. 시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여학생. 한 수험생이 밤마다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매우 괴롭고 초조한 기분이 되었다. 그는 그럴수록 쫓기는 듯한 느낌으로 미친 듯이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몹시 피로하고 지쳐서 잠시 쉬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로 나왔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꿈결처럼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어느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의 눈에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표정으로 살짝 웃는 듯한 그녀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었고 마치 천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그저 멍할 뿐이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늘을 스치며 자신의 앞을 날아갔던 그녀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아파트 바로 위층에서 수험생활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한 여학생이 바로 그가 베란다에 나와 있던 시각에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매력적인 여자. 어느 젊은 남자가 여름 휴가차 해변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가 남자에게 먼저 접근해 왔다. 남자는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에게 수작을 걸었고 그녀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결국 그날 밤 두 명은 호텔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눈을 뜨자 이미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남자는 조금 의아해하며 사방을 돌아봤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도 없었고 돈이나 소지품이 없어진 것도 없었다. 남자는 어제의 그녀의 모습과 간밤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너무 심각한 관계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냥 먼저 돌아간 것이겠거니 라고 짐작했다. 남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남자는 곧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되었다. 세면대 거울에는 새빨간 립스틱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 에이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피부관리. 피부가 자꾸 갈라지고 터서 고민인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피부에 좋다는 것이라면 온갖 조법을 마다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깨를 물에 풀어서 목욕을 하면 피부에 좋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그대로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녀가 욕실에 들어간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의아하게 여긴 그녀의 어머니가 마침내 잠긴 욕실 문을 따고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피부에 갈라진 틈 사이마다 깨알이 수없이 들어가 박혀 이 사람은 정신을 잃을 듯한 표정으로 이쑤시개로 온몸에 깨알을 파내고 있었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무덤의 주인. 어린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여름방학마다 외갓집에 가서 외가 친척 동생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다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척 동생들을 데리고 뒷동산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생각도 단순한 어린 시절이라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저희들은 조그마한 무덤을 보고 올라타기도 하고 미끄럼도 타고 심지어 친척 동생은 무덤 옆을 손으로 파기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산발한 할머니께서 나타나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맞을까 두려워 불이 나게 도망쳤고 다행히도 외갓집까지 쫓아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눈을 떠보니 둘째 이모님께서 배를 부여잡으시고 쓰러져 계시는 겁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셨고 다음날 이모님께서 맹장염 수술을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신 이모님은 죽다 살았다며 의식을 잃으실 때 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밤에 자는데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픈 거야. 그래서 눈을 떠보니 머리를 산발한 할머니가 너도 당해봐. 라며 옆구리를 긁어대지 뭐야. 9번째 이야기, 무당의 경고. 한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대단히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였다. 그는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퍼마시는 일을 매우 즐겼다. 언젠가부터 술을 먹고 나면 오는 길에 꼭 다리를 절룩이며 걸어가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절룩이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꼭 술을 마실 때만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었다. 항상 술을 마실 때면 보았다. 그에게는 꼭 술을 마실 때에만 계속 다리를 절룩이는 사람을 보는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그는 너무나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무당은 질겁을 하면서 한 번만 더 술을 마시면 죽을 것이라면서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 대학생은 찝찝한 생각이 들고 자신의 거움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날로 술을 끊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취직하고 무리 없이 결혼하기까지 그동안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가 결혼을 한 후 처음으로 출근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이 결혼한 것을 축하한다며 술을 한잔 하자고 했다. 딱 한 잔인데 뭐 어떠냐며 그를 설득했고 그는 미신일 뿐인 무당의 말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술을 마시기로 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 되자 그는 아무래도 무당의 말이 생각나서 겁이 났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길을 재촉했는데 다행히도 집에 올 때까지 그는 아무런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다. 그가 안도에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내가 다리를 절룩이며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10번째 이야기, 불 끄지 마. 언젠가부터 어머니께서는 밤에 주무실 때 안방 불을 켜놓고 주무십니다. 불을 꺼놓으면 귀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리신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서 이젠 불을 켜놓고 주무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실수로 안방 불을 꺼놓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먼저 주무셔서 이 사실을 모르셨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한참 주무시는데 검은 그림자와 같은 형태들이 어머니 주변을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왠지 저승사자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림자들이 어머니의 허리를 마치 치수를 재는 듯 만졌는데 그 느낌에 깜짝 놀라셔서 누구야? 라고 외치셨지만 입 밖으로 목소리가 나가지 않으셨답니다. 이윽고 그림자가 말하더랍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머니는 순간 확 일어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이상한 일은 그 일을 겪으신 후로 한쪽 발이 계속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의 그 감촉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게 아닌 마치 시체처럼 차가운 손길이었다고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전라도의 어느 섬. 외갓집은 전라남도 끝에서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있는 외딴 섬입니다. 외삼촌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집 앞의 산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놀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고 합니다. 당시 군것질 거리라곤 밭에 무나 나무 뿌리밖에 없었기에 나무 뿌리라도 찾아볼까 해서 친구들과 땅을 군데군데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있는데 뭔가 누런 알맹이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쌀이었다고 합니다. 외삼촌과 친구들은 이게 웬 쌀이냐 하며 씹어 드셨고 집에 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혼내셨다고 합니다. 그 쌀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엔 갓난아기가 죽는 일이 빈번해서 아이가 죽으면 항아리에 넣고 남은 공간에 생쌀을 가득 채워 산에 묻었다고 합니다. 즉
갓난아기의 시체와 함께 있었던 쌀이었습니다. 그걸 저희 삼촌께서 드신 것이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외할아버지의 죽음. 중간고사 기간 중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으신 어머니는 시험 때문에 못 가는 저는 집에 남겨두시고 형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다음날 저녁, 시험 공부하다가 지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끄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맨발로 거실에 장판을 밟고 다니는 소리였습니다. 25평의 작은 집에 숨을 곳도 없거니와 거실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혼자 있어서 괜히 착각했나 보다 싶었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귀에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제 뒤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후로도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를 들었고 거실로 나갈 때면 누군가 귀에 숨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이 군대 가고 나선 집에 어머니와 저 둘뿐이라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분당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 집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고 이삿짐을 꾸리던 날 어머니께 살짝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어머니는 코웃음 치시며 정신 차리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고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삿 날 친척분들이 와주셔서 이삿짐을 나르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마친 그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엄마도 걱정 많이 했단다. 어머니께서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겁에 질릴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대한 형한테 이야기하니 믿지 않았지만 저와 어머니가 2년 동안 겪은 일은 정말 사실입니다. 13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머니. 선생님께선 외국인과 결혼하셨는데 어렵사리 아이를 가지신 후 심한 출산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안방 침대에 앉아 화장대 거울을 보시며 울고 계셨답니다. 침대에 곤히 잠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며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나, 평생 이런 몸으로 살아야 하나,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걸.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 한 느낌을 받으셨고 뒤를 돌아보자 어떤 할머니가 여닫이 문지방에 계셨습니다. 푸석푸석한 흰머리, 푸르스름한 얼굴. 할머니는 선생님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자신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아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아이를 데려갈 듯 한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얼마 후 눈을 떠보니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침대에 누워있던 아기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몇 년 후 다시 임신이 되신 선생님은 둘째를 출산하고 우울증에 다시 걸리셨는데 어느 날 다시 나타난 할머니를 보고서 우울증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4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우물. 어머니의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의 산골 마을입니다. 산속에 있다 보니 길도 하나밖에 없고 길가에는 무덤이 많아 낮에도 혼자 다니기엔 으스스한 곳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시던 길이었는데 시냇가를 지나던 중 뭔가 하얀 물체가 옆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옆으로 돌아보니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솟아있는 우물이 아니라 땅을 파놓고 계단을 서너 개 내려가면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까 스쳐 지나간 게 뭔가 싶어 우물 밑을 봤는데 백발의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께서 머리를 감고 계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자 할머니는 엄마를 노려보시더니 우물 옆에 구멍으로 스르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15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그림. 사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나들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당시 누나들은 중고등학생이었고 저는 3살이었다고 합니다. 누나 방에는 텔레비전이 하나 있고 침대에서 볼 수 있도록 침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위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귀여운 여자아이의 초상화였습니다.
당시 막내 누나는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 누군가 벽에서 튀어나와 누나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잠을 설치곤 했었죠. 어느 날 누나들이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오더랍니다. 누나들은 10살이나 어린 동생인 저를 귀여워하며 같이 놀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림을 계속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나 체위에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 라고 말도 잘 못하는 게 어눌하게 말했죠. 누나들은 소름이 쫙 끼쳤는데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다가 제가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니 결국 그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림을 버린 후로 막내 누나는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16번째 이야기, 병원.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심령 체험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은 몇 번 본 적이 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2달 정도 전 어느 환자분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아무래도 가족이 보낸 음식을 몰래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 질식한 듯 했다. 그분은 꽤 견실한 분이었던 데다 퇴원 일정도 잡혀 있었고 가족들도 상냥한 사람들 뿐이라 간호하는 입장에서도 무척 유감이었다. 가족들은 사체를 대면하자 통곡했고 손자부터 딸, 사위까지 사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진 우리들도 울컥했다. 신입들 중에서는 따라서 우는 녀석까지 있을 정도였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후 영안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 아줌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사체에 덤벼들더니 소리쳤다. 쓰레기 같은 할아범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가족도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아연실색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잡고 그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다. 시끄러. 불만이 있으면 이 할아범한테 말하라고. 아줌마는 그렇게 외치며 침대 위에 있던 할아버지 사체를 바닥으로 던져내렸다. 당연히 그 광경을 보자 가족들은 광분해서 아줌마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듣고 가족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그 아줌마는 죽은 환자의 사생아라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계속해서 콧김을 씩씩 내쉬며 말했다. 이 할아범 유산은 전부 어떤 여자한테 넘겨줬다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사체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딸은 낄낄 웃으며 미친 듯이 계속 사체를 발로 찼다. 장난치지 마. 이 할아범아.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죽었다고. 되죠. 가족들을 따라 울던 신입은 이제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 나를 비롯해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계속 환자를 걷어차는 아줌마와 딸을 말리러 갔다. 손자는 어머니의 급변한 모습에 울부짖는다.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그 후에 원장이 달려와 소라는 수습되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딸의 그 귀신 같은 모습과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인 불쌍한 사체뿐이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눈앞에서 겪은 것이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흔한 법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무서웠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나 자신이 절감했으니 그 후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17번째 이야기, 바닷가. 저와 제 아내는 사람 많은 곳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피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여름 휴가도 가지 않았다. 사람이 좀 빠지면 가려고 9월 말쯤 갈 생각이다. 며칠 전 그날 밤도 집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해수욕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밤 마실은 좋지 않다. 집에서 해수욕장이 꽤 거리가 있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그래도 아내가 가고 싶다 하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딸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길을 나섰다. 날이 더운데도 그날은 해수욕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드문드문 있는 정도였다. 딸을 안고 아내의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걷던 제 눈에 잔치국수 2,900원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팻말이었다. 게다가 사람이 가장 배고픔을 느끼는 자정 무렵의 시간.
황급히 아내에게 차에서 지갑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전 딸을 안고 있으니 움직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에 신랑이 끝에 아내는 같이 가면 될 일을 한다며 입이 대빨 나와서 지갑을 가지러 갔다. 문제는 그때부터다. 그 이후에 기억이 없다. 아내가 차에 지갑을 가지러 가고 나서 땀을 식히려 평상에 앉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기억이 안 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어느 순간 제 품에 잘 안겨있던 딸아이가 벼락 맞은 것처럼 거세게 울기 시작했고 그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다. 제 딸아이는 집에서는 놀기도 잘 놀고 장난기도 많지만 밖에 나오면 순둥이이다. 잘 울지 않는다. 근데 그런 나이가 벼락 맞은 듯이 울어대는 통에 제가 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무릎 가까이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라이벌의 바닷물이 닿아서 울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게 딸은 이제 생후 6개월이 같진 않더라. 안았다고 해봐야 발이 제 허리까지에 닿는다. 그것도 뻗어야 닿는다. 그래서 제 무릎에 찰랑이던 바닷물에 닿았을 리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이 든 나는 황급히 돌아 나오기 시작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백사장이다 싶었을 때 뭔가가 제 발목에 감기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가느다란 뭔가가 제 발목을 휘감고 선 놔주지 않았다. 딸아이는 울다가 조금씩 잦아든 상태였고 나는 발목에서 찰랑이는 바다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자세가 되었다. 식은땀은 계속 흐르고 발목은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지 않고 아주 강하게 힘을 주면 어찌 될 것 같지만 엎어지기라도 하면 딸이 다치니까 그때 다행히 저 멀리서 아내가 오더군요. 후광이 보일 정도로 반가웠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보야를 외치며 여기로 좀 와달라고 팔을 휘저었다. 아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낑낑대며 당겼는데 다행히 발목을 감고 있던 뭔가가 풀리면서 발이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 제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딸을 참 잘 뒀네. 라고 말이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나지막하고도 비웃음이 실린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하다. 아내는 보약이라도 해먹여야겠다고 웃었다. 나는 사실 아직도 딸아이가 울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생각만 하면 식은 땀이 난다. 18번째 이야기, 풀스방 괴담. 저는 풀스방을 운영 중이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손님이 없으면 문을 닫는다. 그날도 12시 30분 조금 넘어서 손님들이 다 나가길래 미리 청소를 했다. 문을 전부 열어놓고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카운터 쪽을 쳐다보니 웬 아저씨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풀스방에 아저씨들이 게임하러 오는 것은 드문 경우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영업이 끝났다고 하니 게임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근데 말을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매장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났다. 저는 직감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죽었다 깨어나도 도와줄 돈은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바로 나가더군요. 끝까지 기분 나쁘게 훑어보면서 말이다. 기분이 왠지 이상했지만 전 다시 문을 잠궈놓고 청소를 했다. 5분 뒤에 이번엔 어떤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잠깐만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계단 쪽 화장실에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저한테 물값을 줘야겠다는 것이다.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순간 굉장히 섬뜩하기도 했지만 화도 났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니 문을 잠깐만 열어달라고 보채듯이 말하더군요. 전 너무 화가 났다. 온갖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척을 하니 급하게 뛰어내려가더군요. 솔직히 무서웠다. 저는 싸움도 못할 뿐더러 겁도 더럽게 많거든요. 창밖으로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려고 1층 입구 쪽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랐다. 아까 처음에 돈이 없다고 올라왔던 그 아저씨가 수돗물 값을 주겠다는 그 놈이랑 둘이서 빠른 걸음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가 저녁에 TV를 보다가 그 두 사람을 봤다. 미리 점 찍어둔 곳에 문 닫을 시간이나 손님 없을 시간에 가서 살인 및 강도짓을 하는 놈들이더군요. 19번째 이야기, 리조트 아르바이트.
바닷가 리조트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무렵의 이야기다. 부지 안에는 넓은 산책로가 있고 수영장이나 체육관도 있었다. 밤중에는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투숙객이나 불법 침입자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다. 실제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사장이 함구를 잘했던 덕에 공공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빠짐없이 돌아보면 2시간은 걸리는 부지를 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과 야간 담당 경비원이 2인 1조가 되어 교대로 돌아보는 게 일이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 안에 나타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괴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처음 만나면 딱 한 번만 몸이 아프고 그 외에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절대로 다른 곳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근로 계약서를 썼다. 고기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 날, 빠르게도 고기가 나타났다. 선배와 산책길을 순찰하고 있는데 회중등을 비춘 곳에 갑작스레 나타났다. 선배는 고기다. 도망쳐가고 말하더니 나를 끌고 길을 벗어났다. 고기는 유치원생 정도 키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 살색 그대로 엄청 땅딸막한 꼴을 하고 있었다. 머리와 목, 몸통의 경계가 애매한 데다 피부가 덜렁덜렁하게 늘어나 있어서 눈도 코도 어딘지에 알 수가 없었다. 겨우 입 같은 건 보였지만 사람으로 치면 배가 있을 곳쯤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이상했다. 손발은 확실히 달려 있었지만 너무 짧아서 팔꿈치와 무릎에 구별이 가지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아장아장 천천히 걷고 있었다.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스쳐 지나가면 언뜻 쳐다본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대로 지나갔다. 이상하리만치 달콤한 냄새가 났다. 선배는 저게 고기야. 너는 내일부터 들어눕겠구나. 라고 웃으며 말했다. 날이 밝자 선배는 곧바로 주임에게 연락을 넣었다. 나는 사흘간 일을 빼고 휴가를 얻었다. 아침에 집에 돌아오자 낮부터 심한 발열과 설사가 일어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드러누웠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냉정해진 뒤에 내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미확인 바이러스라도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아르바이트는 예정대로 1년간 계속했지만 고기를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다. 그 리조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들 당연한 듯한 분위기였지만 내게는 무척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20번째 이야기, 지름길. 지난번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친구가 어릴 적 여름에 동생이랑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답니다. 다들 그러듯이 시골에서 신나게 놀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러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다. 할머니 댁은 하도 시골이라 가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같이 깜깜했다. 친구는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한다. 너무나도 진지한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 무섭기도 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는데 새벽 1시쯤이 될 무렵 갑자기 동생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신신당부가 떠오르긴 했지만 기묘하게 친구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몹시 땡겼다네요. 그래서 결국 친구는 동생과 각각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나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한다.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저기로 가면 지름길이야. 동생이 가리킨 쪽을 보니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왠지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 있는 줄만 알았던 동생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다.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럼 지금 도대체 내 뒤에서 말을 걸었던 사람은 누구지? 순간 할머니가 엄포를 놓던 게 떠올랐다. 친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집까지 돌아왔다고 한다.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귓가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친구는 동생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다음 날 할머니께는 밤새 읍내 갔던 걸 비밀로 하고 아침을 먹은 뒤에 집에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다. 친구는 전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말한 지름길이 무슨 길이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버스 창가에 앉아서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름길이라던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친구는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였으니까요. 만약 그때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믿고 지름길이라던 곳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21번째 이야기, 거래의 진실. 나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어 물었다. 담배라도 피고 있지 않으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꼭 잡아야 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불안함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며칠 전에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내게 한 사람이 접근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그중 2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작 20%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다.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를 노릇이었기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물론 착수금이라면서 내밀었던 현금 뭉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다. 특정 시간에 지정된 공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어주고 돈을 받아와 주면 끝.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멀리서 사진으로 봤던 중년의 남성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고 똑바로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고 그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그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날 잠시 보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이야기 들은 대로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진 상자를 건네었다. 제법 묵직한 것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내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았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가방의 무게를 가늠해본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나갔다. 이제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 놓으면 끝.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얌전히 내가 받을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놓고 차키를 자동차 아래에 숨겨 넣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목이 말라왔다. 일도 끝났겠다. 캔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아까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날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닌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설마 물건이 뭔가 잘못된 건가?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나에게 말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당황하여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 남자는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였다. 그리곤 맹렬한 기세로 내게 달려들었다. 당황한 탓에 반응이 늦어 그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하지 못했다.
난 제대로 된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랗게 되었다. 남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쓰러진 내게 전력을 다해 구두발을 날렸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을 뒤흔들던 내 눈앞에 남자가 집어던진 상자가 보였다. 놀랍게도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의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있고 충격에 빠져있는 내 귀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딸은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 충격에 빠진 난 그저 웅크린 채로 남자의 발길질을 막고만 있었다. 한참을 발길질을 해대던 남자는 숨이 가쁜지 내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떠들기 시작했다. 내 딸은 말이야. 애 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던 아이야. 새엄마한테도 죽은 친엄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 넌 내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일어나 다시 내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모두가 내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추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눈에 불을 켠 채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 옆에는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났다.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내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다. 재혼이라면 전처의 딸이 그리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그 딸이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다. 저 여자는 눈엣 가시 같은 소녀를 없애기 위해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다. 나는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내게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격에 빠진 나는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